해시와 장자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개인적인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짜이를 보니까 되게 반가운데요. 저희 동네에 한 친구가 힌디어랑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요. 힌디어 강좌를 저희 책방에서 준비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작년에는 그 열린 이제 자리를 마련해서 짜이 만드는 법을 좀 나눴고요. 동네가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렇게 향신료를 많이 구할 수 있어서 제법 이제 짜이다운 짜이,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걸 이제 끓이는 법을 좀 나눴고, 올해는 이제 그 강좌 앞서서 3월 첫째 주 화요일 날 저녁인데요. 라마야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라마야나라고 영화 아바타 아시죠? 예, 그 이야기의 모티브가 되는 인도 신화예요. 좀 이건 강의에 버근다지만 거기 라마야나를 보면 힘센 원숭이가 나옵니다. 뭐가 되었을까, 이 힘센 원숭이가 중국으로 가서? 예, 손오공원의 모티브가 되는 하누만의 이야기 거기 나오고요. 거기 보면 활을 쏘는데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장풍 같은 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주인공이 활을 잘 쏘는 푸른색 피부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그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건데, 그 이야기를 인도 그 문화랑 해가지고 나눌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책방에서 3월 첫째 주 화요일 날 하니까 오셔도 됩니다. 저녁 7시 반입니다. 그래서 오셔도 되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인도는 또 다른 감각의 세계더라고요. 거기는, 저는 중국은 제가 느끼기엔 되게 안 낯설어요. 중국의 모든 거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감각이라는 표현 되게 좋은데 하나의 문명이나 문화를 이해하는 되게 좋은 어떤 도구 가운데 하나 감각을 익히는 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용되는 감각을 잘 익히면 어디 가든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자꾸 통용되는 감각을 안 익히려고 하고 자꾸 매뉴얼을 보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통용되었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안 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저는 이제 중국 맨바닥에서 막 굴러본 경험이 좀 있어서 또 모릅니다. 한 10몇 년 만에 가는 거라서 중국에서 저도 어버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안 두려운데, 인도는 저에게는 미지의 세계예요. 뭐 음식이나 언어, 문화, 힌디어 문자를 보면, 힌디어 문자를 이렇게 옆에서 공부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저걸 어떻게 읽을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디서 끊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걸 잘 읽더라고요. 또 보면. 그리고 발음도 재밌고, 또 이제 다양한 신화나 어떤 세계관을 다루는 감각이 또 다릅니다. 아주 다르고, 그 감각 중에 하나가 되게 중요한 게 그 라마야나 서사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오셔도 좋겠습니다. 뒷부분을 좀 빨리 보고요. 감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진도를 많이 못 나갔네요. 그래도 뒷부분을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해자위 장자왈 위왕이아 대호지종. 해자가 장자에게 말하기를, 위나라 왕이 나에게 커다란 박씨를 주었다. 아마 커다란 박의 이야기도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가 잘못됐어요. 그 음이 다 잘못 달렸는데요. 제가 읽는 거를 뭐 잘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수지 성이실오석. 내가 그것을 씨앗을 심었더니 성 열렸는데 그 실 열매가 오석들이나 되었다. 이 오석인 엄청 커다랗대요. 일석을 어선 20리터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엄청 커다란 박이 열린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성수장 기견불능 자거야. 그것에 물을 담으려고 했더니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더라. 그 다음 부지이위표 즉 호락 무소용. 잘라서 바가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커서 또 쓸 수가 없더라. 비불효연대야 오위기 무용이 부지.
그걸 커다랗다고 할 수 없지는 않겠지만 좀 이렇게 직역했기 때문에 좀 낯선데 쉽게 말하면 진짜 커다란 거긴 한데 내가 그게 쓸모가 없어서 부숴버렸거든. 커다란 박이 열매가 열렸는데 뭘 다무면이 커서 쓸 수도 없고 바가지로 쓸 수도 없어서 그냥 버렸대요. 이게 해자의 말이에요. 장자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장자왈 부자 고 졸어 용대의 장자가 말하기를 그대는 참으로 커다란 것을 쓰는데 졸 못났구나. 그 다음 송인 유선위 불균수지 약자 송나라 사람 가운데 선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 불균수 손을 트지 않게 만드는 약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송나라 사람 가운데 핸드크림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세세이 병벽광위사 대대로 물빨래를 하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 그 다음 객문지 청매기방백금 손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기술을 백금에 팔라고 하였다. 취족이모왈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기를 아 세세위 병벽광 우리가 대대로 빨래를 하면서 물질을 했는데 불과 수금 얼마 돈 벌지를 못했는데 금 1조 2 6기 백금 청여지 오늘 하루아침에 이 기술을 백금에 팔 수 있게 되었다. 줘버리자. 객득지 이세오왕 손님이 그 기술을 얻어서 오나라 왕에게 가서 유세를 하였는데 월유난 월나라가 오나라에게 전쟁을 벌였다. 오왕사지장 오왕이 그 손님을 장군으로 삼았는데 동여월인 수전 겨울에 월나라 사람과 수전을 벌여 대패월인 열지봉지 월나라 사람을 대패시켜 열지 땅을 떼어 봉지를 받았다. 그 다음 능불균수이랴 손을 트지 않게 하는 것은 똑같지만 혹이봉 어떤 사람은 땅을 떼어 받았고 혹불면허 병벽광 어떤 사람은 물질하는 데서 빨래로 물질하는 데서 벗어나지를 못했네. 즉 소용지이야 그것을 쓰는 것의 차이 때문이었지. 금자유 오석지호 지금 그대에게 오석드리가 되는 커다란 박이 있는데 하불려 이위대준 이부호강호 이것을 커다란 술통으로 만들어 강과 호수에 띄워놓을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우기호락 무소용 그것이 너무 커서 쓸모없다고 걱정하고만 있구나. 즉 부자 유유봉지심야부 곧 그대는 참으로 꽉 막힌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지. 자, 요게 한 단락인데요. 다시 한번 그냥 쭉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해자가 장자에게 말해요. 위나라 왕이 나한테 씨앗을 줬어. 근데 이것은 커다란 박이 열리는 씨앗이더래. 제가 보기에 이것은 하나의 우화인데 어떤 우화냐면 장자에 대한 우화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아마도 장자를 해시가 어떻게 만나냐면 해자가 위나라 왕이 소개를 시켜줬나 봐요. 야, 얘 되게 좀 잘 쓸모 있는 사람인가 보다. 씨앗. 소개를 받아서 심어보았더니 뭐가 난 거예요? 엄청나게 큰 박이 열린 거예요.
근데 이게 박은 뭔가를 지금은 뭐 이제 뭐 우리 박은 별로 없지만 옛날에 바가지로 삼고 그랬잖아요. 이걸 뭘 담으려니까 너무 커가지고 뭘 들 수가 있어야지 쓰겠는데, 아니 바가지로 삼으려니 커서 바가지도 못 삼아. 에이, 다 버렸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널 소개받았고 한번 널 봤더니 너무 말이 크고 쓸모없이 돼. 너무 커가지고 너는 도저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아. 이제 너는 나랑 이제 연을 끊자, 뭐 이런 식의 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자가 말하죠. 아, 그대가 참으로 못났구나. 큰 것을 쓸 줄을 모른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려줘요. 옛날에 송나라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불균수지 약, 손을 트지 않게 만드는 약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핸드크림을 만드는 직업이 아니라 무슨 직업이었냐면 빨래. 맨날 물빨래 해야 되니까 손이 트니까 다른 기술도 갖고 있었던 거죠. 아마 저도 보았는데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핸드크림 가장 유명한 회사가 뭐죠? N으로 시작하는 회사인데 니베아인가요? 뭐 하여튼 근데 그거 어디 광고 보니까 북유럽에서 물고기 잡고 뭐 이런 거 나오던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북유럽에서 이제 물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빨래를 맨날 하다 보니까 손이 트고 그러니까 손이 시렵고 그러니까 여기에 핸드크림을 만드는 기술도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알고서는 요 기술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빨래는 관심 없고. 그래서 기술을 샀어요. 이 기술을 사갖고 오나라로 건너갔는데, 오나라에 건너가서 이 사람이 유세를 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런 기술이 있으니 날 좀 써주세요 라고 해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장군이 됐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월나라랑 오나라가 싸웠는데, 월나라랑 오나라는 사이가 나쁜 나라였고요. 강이 많아서 수전을 많이 했습니다. 한겨울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오나라가 이겼어요. 뭐 때문에? 핸드크림 때문에. 적군은 손이 터가지고 칼도 제대로 못 쓰고 막 그러는데 여긴 핸드크림이 있어가지고 짱짱한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마 뭐 보온도 되고 다 뭐 이게 효과가 있었겠죠. 몰라요. 그래서 장자가 얘기하는 거 봐라.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땅을 장군으로 일하면서 땅을 떼어 받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빨래하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뭐 차이 때문이야? 쓰는 것의 차이 때문이다. 쓰는 기술에 따라서 똑같은 것도 다르게 쓸 수 있는 것인데, 그대는 커다란 걸 쓰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커다란 것이 쓸모없다라고 커다란 것에 손가락질하고 있다라고. 해시의 생각은 이거죠. 대용은 뭐다? 무용이다. 근데 장자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무용이 아니라, 너에게는 무용일지 모르겠지만 커다란 걸 쓰는 다른 방법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왜 그것이 쓸모없다고 말하는가. 이 이야기가 이 첫 번째 이야기 가운데 하나고, 한편 장자가 제안하는 어떤 방식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거 크면 커다란 술통처럼 만들어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강에다 띄워놓으면 멋진 배가 되고 있지 않고 좋지 않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발상의 전환 뭐 이런 거겠죠. 여기 용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재밌는데, 한편 장자에서 끊임없이 나왔던 용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등용되는 용의 표현이었어요. 나는 내가 쓰이지 않겠다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얘기했거든요. 하나의 쓰임으로 국한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표현이 나왔는데, 한편으로 용은 또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떠한 쓰임이라고 하는 게 그 대상의 사물에 붙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태도가 장자의 이 후반부에 발견돼요. 그러니까 무엇은 이 물건 자체가 쓰임을 말해주지 않아요. 이 박이 바가지라고 하는 쓰임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박은 이것을 배로도 만들 수 있고 또 뭐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는 다른 쓰임들을 많이 갖고 있겠죠. 그것을 쓰는 자가 나타나는 데 따라서 그 쓰임은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까 비유를 조금 더 살리면, 사실 사냥꾼 같은 어떤 예외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다양한 쓰임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들이에요. 숟가락을 가지고 밥만 먹으면 쇼생크 탈출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숟가락을 가지고 숟가락은 밥 먹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숟가락은 뭐도 할 수 있냐면 땅을 팔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이걸 갈아고 칼로 만들기도 할 거고요. 누군가는 이걸 가지고 글쎄 또 뭐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달고나를 만들 수도 있겠죠. 또 뭐로 만들 수 있을지 몰라요.
이걸 다른 거로 쓰임을 이렇게 전환할 줄 아는 능력들, 이것을 만나서 어떤 다른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장자는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시는 장자에게서 너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해시의 관점에서 분명히 쓸모 없기도 해요. 왜냐하면 장자도 알고 있어요. 해시가 생각하는 나라를 다스리거나 국가를 운영하거나 하는데 장자 같은 존재는 사실은 없는 게 낫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 이것이 무용이라고 하는 말로 존재 전체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겠죠. 정말 다른 쓸모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삶이 뭐라고 해야 되죠? 예외적인 상황일수록 그런 기술이 아주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도구를 다른 식으로 쓸 수 있는 능력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필요한 거죠. 뭐 세세하게 예를 지금 막 떠올라서 되지는 못하겠는데 훌륭한 기술자들은 그런 능력을 잘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구를 도구의 쓰임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 거죠. 진짜 훌륭한 사람 보면 도구가 얼마 없어도 정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감각을 다른 식으로 체득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리가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공동체 생활을 오래 하면서 공동체 생활 가운데 되게 재미있었고 좋은 기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만들어 먹는 겁니다.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 이제 저희 같이 여럿 있었을 때는 점심 저녁에 2명 2인이 1조가 돼서 한 끼당 보통 30명 이상의 밥을 했어야 됐어요. 그럼 이제 꽤나 이제 좀 버겁잖아요. 평소에 밥하는 것보다. 근데 그 기술을 익혀놓으면 되게 편해요. 누군가는 재료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기도 하는데 밥 잘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냐면 냉장고에 있는 거 가지고 그날 적합하게 뚝딱 만들어내는 거를 합니다. 뭐 감자가 있으면 뭐 감자를 졸여도 되고 볶아도 되고 감자를 뭐 쪄도 되고 등등등등 국에 넣어도 되고 등등등등 이게 다양하게 응용할 방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굴 보면 제가 가끔 답답한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보면 어떤 요리를 해야 돼. 자, 오징어 볶음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파가 없네. 그 이제 오징어 볶음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닌데 설탕이 없네. 아니 뭐 대충 물엿을 넣으면 되거나 아니 뭐 단맛을 좀 뭐 양파를 좀 더 많이 넣거나 그러면 되는데 이게 막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야 나는 매뉴얼대로 해야 돼.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가끔 답답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참 이제 슬프기도 해요 가다가. 그런데 어떤 쓰임이라고 하는 아주 예민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임기응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순간적이고 즉각적인 감각들이 장자의 세계는 필요합니다. 사냥꾼 생각해 보세요. 사냥꾼이 곰을 만났을 때 어땠을까? 총이 있다면 총으로 싸워야 되고 칼이 있다면 칼로 싸워야 되고 나무 토막이 있다면 나무 토막으로 싸워야 될 거고 때로는 도망갈 필요가 있다면 나무 위로 도망가야 될 수도 있고 동굴 속으로 도망가야 될 수도 있고 뭐 어떨지 모르지만 그 예민한 몸을 갖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민한 몸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자가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자꾸 사냥꾼을 조금 떠올리려고 해요. 농부는 사냥꾼에게 얘기해요. 너는 이렇게 게으르니? 너는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어. 근데 사냥꾼 입장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야지 필요할 때 몸을 쓸 수 있거든요. 그 순간 고도에 예민하고 아주 순발력 있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끊임없이 일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어떤 감각들이 어떤 쓰임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시는 어떤 사물과 쓰임이 붙잡게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인 거고요. 장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쓰는 어떤 존재에 따라서 쓰임은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해자위 장자왈 오유대수
인위지저. 해자가 장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커다란 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가죽나무라 하더라. 뭐 저자가 가죽나무인데요, 쓸모없는 나무라고 합니다. 제가 가죽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기대본. 거기 그 다음 글자 틀렸습니다. 옹종이 부중승묵. 기소지. 권곡이 부중규구. 그 커다란 줄기는, 이 보는 이 줄기라고, 저도 그 표현이 애매해서 찾아봤는데 줄기라고 하더라고요.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고 가지 있기 전에 여기 그 커다란 줄기는 옹종. 옹종은 뭐냐면, 옹이 아시죠? 나무의 옹이. 옹이와 종은 이렇게 막 이렇게 종양처럼 이렇게 불뚝불뚝 튀어나온 거예요. 여기는 막 옹이도 치고 뿔뚝뿔뚝 튀어나오고 그래가지고 부중승묵. 승묵은 뭐냐면 먹줄입니다. 먹줄 아세요? 옛날에 요즘은 먹줄 말고 좀 이상한 거 쓰던데, 옛날에 진짜 먹줄이 있어서 나무 자르기 전에 이렇게 쭉 이제 실 놓은 다음에 탁 튕기면 나무에 이렇게 딱 새겨져 가지고 이제 직선을 만드는 거죠. 얘는 마구마구 꼬부라지고 흐트러져 있어서 여기 승묵, 먹줄을 댈 수가 없다고. 반듯하게 자를 수 없는 나무란 뜻이에요. 기소지, 그 작은 가지는 권곡, 마구 꼬불꼬불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부중규구. 규구는, 규자는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콤퍼스, 원을 그리는 도구를 얘기하고요. 구자는 직각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같은 뜻이에요. 여기 이걸 설명을 드려. 승묵, 규구, 보통은 규구라고 하는 표현은 후대에 어떤 표현을 쓰이냐면 법칙이라는 뜻을 쓰입니다. 법칙. 어떤 사회에 있는 윤리나 어떤 법칙을 규구라고 하는 뜻을 써요. 왜냐하면 하나의 변하지 않는 원칙이라는 면에서, 콤퍼스가 있으면 원을 바르게 그릴 수 있잖아요. 직각이 있으면 네모를 그릴 수 있는 것처럼 규구는 한 사회에 변하지 않는 법칙을 규구라고 합니다. 공자가 그런 말 했어요. 내가 70이 넘어서 마음대로 하더라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 거기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종심소욕 불유구, 이 구자를 씁니다. 법도라고 하는 뜻에서. 옛날 사람들은 법도라고 했을 때 이것은 콤파스와 직각자처럼 변하지 않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한편 규구준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규는 콤퍼스, 구는 직각자, 준자는 여기는 빠졌는데 수평기 아시죠? 수평기를 준이라고 그랬어요. 승은 먹줄 해가지고 이것을 혹은 다 같이 포함해서 사회가 통용되는 원리 원칙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지금 이것도 장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커다랗긴 해. 근데 뭔가 빕이 꼬여져 있어. 그래갖고 여기에는 사회적 벽도나 원칙을 들이밀 수가 도저히 없어. 너를 어떻게 깎고 어떻게 재단해야 될지가 도저히 보이지가 않아 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사회적 원칙이나 사회적 어떤 법도를 너에게 들이밀 수가 없네 라는 뜻이에요. 막 이상하게 꼬여있는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제목감이 될 수 없는 나무.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입지도, 장자불고. 이 나무가 길가에 서 있으나 목수가 쳐다보지도 않았다. 왜? 쓸모없으니까. 그 다음 여기도 뒤에 음이 잘못됐습니다. 금자지언, 대이무용, 중소동거야. 지금 그대의 말은 대이무용, 크기는 한데 쓸모가 없구나. 중, 모든 사람들이, 뭇 사람들이, 소동거, 당신을 떠나가 버린다,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을 딱딱 재어갖고 쓸모가 있어야 될 텐데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해자가 이야기를 하자 장자가 하는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장자왈, 자독불견 리성호.
장자가 말하기를 그대는 리성 살쾡이를 보지 못했는가? 비신이복 이후 오자. 비신은 몸을 납작 엎드린 겁니다. 몸을 납작 엎드려서 기어가다가 이후 오자. 이때 오는 뭐 논란이 조금 있는데요. 닭 같은 작은 짐승이에요. 몸을 낮춰서 기어가면서 작은 짐승을 노린다. 동서도량 불피고하. 동서 이쪽 저쪽으로 팔딱팔딱, 도량은 뛰어다닌다는 뜻이에요. 이쪽 저쪽으로 팔딱팔딱 뛰어다니고 불피고하, 저 위에 높은 데도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노린다. 살쾡이 아시죠?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요. 고양이가 좀 이래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중어기벽 사어망고. 그런데 그 살쾡이는 중어기벽, 덫에 걸리기도 하고 사어망고, 그물에 걸려 죽기도 해.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금부리우 기대약수 천지운. 지금 저 커다란 소는, 커다란 검은 소는 기대, 크기가 마치 하늘에 드리운 구름과 같지. 차위능대의, 이것은 능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거야. 이 불능집서, 그런데 쥐는 못 잡아. 그 다음 금자유대수 환기무용. 지금 그대가 커다란 나무를 가지고서 쓸모없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하불수지어 무하유지향 광막지야 방황호 무위기측 소요호 침와기하. 쓸모없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그것을 무하유지향, 아무것도 없는 마을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 심어두고, 광막지야, 드넓은 들판에다 심어두고, 방황호 무위기측, 그 옆에서 방황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소요호 치마기하, 그 아래서 소요, 편안하게 자유롭게 누워 있기도 할 수 있겠지. 그 다음 글자 잘못됐습니다. 불요근부 물무해자. 일찍 도끼 잘려 죽는 일도 없을 거고 해치는 사물도 없을 텐데. 무소가용, 쓸모없다고 하여서 안소곤고제. 이때 안자는 어찌란 뜻입니다. 어찌 곤, 그렇게 고달파하고 고심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이렇게 소요예가 끝나는데요. 조금 더 이걸 다시 한번 조금 풀어보면요, 비슷해요. 앞의 맥락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앞에는 커다란 박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는 커다란 나무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너무 커서 쓸모없었다고 하지만 여기서도 너무 커서 쓸모없는, 조금은 달라요. 여기는 뭐 어떻게 다르냐면 커다랄 뿐만 아니라 꼬여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바르지 않아요. 재밌게도 이 직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도 어떤 뜻을 쓰이죠? 직, 곧다. 고든 건? 어떤 뜻을 쓰이나요? 고든 건 뭐다? 바른 거란 뜻을 쓰이죠. 고든 건 바른 거고. 지금 여기서는 장자의 앞에서는 터무니없이 커서 못 쓴다는 게 있었다면, 여기에서는 곧지 못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좀 불순하다는 약간의 뉘앙스가 심어져 있습니다. 곡이라는 표현은 굽었다는 표현이 동시에 뭐 어떤 뜻이 있냐면, 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좀 바르지 않은, 불순한, 좀 이상한 존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권곡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거는 장자가 갖고 있는 어떤 불편함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똑바로 해야지 사람이. 그래서 사실 요즘엔 덜 하는데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듣지 않았나요? 똑바라야, 똑바라 이런 말 되게 많이 듣잖아요. 똑바로 앉아라, 똑바로 뭐 해라, 똑바로 말해라, 뭐 이런 거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이 직에 관한 어떤 이렇게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육아 텍스트 보면 이런 표현 많이 나와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걷고, 바르게 먹고 뭐 하고. 그래서 사자소학 같은 데 보면 그것이 아주 세세하게 들어있죠. 저는 그게 어디서 나왔나 그랬더니 사자소학에 나온 거더라고요. 먹을 때 말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문지방에 앉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어른이 말할 때 말하지 말아라.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 옷을 밟지 말아라. 네. 저는 저희 꼬맹이한테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어. 잠을 자면 같이 자는데 얘가 먼저 일어나거든요. 아침잠이 없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일어나는데 그렇게 머리를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예의가 없다는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잠이 깨거든. 제발 그렇게 왔다 갔다는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저 어렸을 때는 어디 이렇게 여기로 왔다 갔다 해. 근데 이런 태도들이 많이 육아에 있는데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뜻이 여기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대에 장자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게 당연해요. 뭔가 글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장자에서 예술적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태도들을 발견하기도 해요. 예술은 직하면 조금 답답하잖아요. 네. 바르다라고 하는 태도가 나오면 애매모하죠.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대는 여기서 하나의 비유를 재미있게 또 하나 듭니다. 살쾡이를 보지 못했는가? 살쾡이는 뭘 잘하냐면 작은 놈들을 잘 잡아먹는 거예요. 지보다 작은 존재들을. 얘는 위아래 이리저리 막 팔딱팔딱 뛰어다니면서 아주 날쌔고 날렵하고 자유로운 존재처럼 보여요. 그런데 덫에 걸리고 그물에 걸려 죽기도 한다고요. 다르게 말하면 지금 장자가 해시에 대한 정확한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너는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자신은 바르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능력 있다고 얘기하지만 장자가 보기에 해시는 어떤 존재냐면 살쾡이 같은 존재인 거예요. 자기보다 작은 거 잘 잡아먹고 날렵하다고 해서 잘난 척 하는데 언젠가는 덫에 걸려 죽을 준비하라고. 그럼 자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커다란 검은 소와 같은 존재라고. 이 검은 소가 아마도 중국 남부에 있는 좀 이렇게 커다란 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남부에 가면 그 정말 커다란 소 있어요. 시커먼 소. 그리고 여기 나오는 표현이 그 가운데 그 크기가 마치 하늘에 들이운 구름과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정확하게 붕새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표현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라고. 근데 뭘 못해요? 불능집서. 이 소는 뭘 못하냐면 쥐는 못 잡아요. 나는 쥐 못 잡는다고. 너는 쥐 잡는다고 자랑하는데 나는 쥐, 닭 이런 거 못 잡는다고. 요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잘할 수 있는 게 다르다는 거겠죠. 해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 들이밀어서 너는 왜 이렇게 쥐 같은 거 못 잡아? 라고 해봤자 장자에게는 쓸모가 없어요. 그거는 장자에게 올바른 비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원래 그런 거 못 잡는다고. 나는 이건 다른 존재라는 이야기였고,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이 나무에 관한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는 장자 텍스트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장자를 대표하는 개념 몇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표현은 가운데 하나는 무하유지향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해석하기 되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장자책을 살펴보시면 무하유지향을 어느 책에서는 그냥 번역하지 않고 무하유지향으로 옮겨놓은 책도 몇 개 있습니다. 직역하면 하자는 어떤이란 뜻이고요. 유자는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있지 무 아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표현이 좀 애매모하죠. 어떤 게 있지 않다. 어떤 것도 있지 않다라고도 할 수 있고 어디에도 있지 않다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것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라고도 할 수 있고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하유지향이 있는가 없는가 애매모호해요. 지금 이 표현 안을 잘 곱씹어 보면 잘 해석이 안 됩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이 표현을 장자가 얘기한 동시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무하유지향이라고 하는 어떤 세계에 관한 어떤 동경이 생기게 되어 있고요. 그 세계 가운데 이 나무를 심어 놓으면 되는데 이 심어 놓은 태도 가운데 나오는 표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소요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 장자 텍스트 첫 번째 소요유의 소요가 여기서 따온 겁니다. 소요. 그리고 소요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게 침와라는 표현이에요. 나중에 장자를 인터넷 찾아보시면 장자 그림을 보시면 장자는 다 뭐하고 있냐면 거의 나오는 그림 족족 장자는 뭐하고 있냐면 누워있어요. 예. 노자는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노자는 거의 대부분의 그림에서? 노자는 대부분의 그림에서 소를 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자의 고사 가운데 노자가 소를 타고 서쪽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 탄 그림이 많아요. 장자 그림은 요 표현 때문에 잠자고 있는 그림이 많아요. 그리고 요 표현과 더불어서 아마 다음에 그 표현을 볼 텐데 장자에서 이 잠자는 이야기가 관한 표현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여러분 많이 아시는 장자가 잠에서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뭐가 돼요? 나비가 되죠. 호접지몽의 비유랑 잠깐 이렇게 맞아서 그런지 장자가 꿈을 꾸고 나비가 되고 잠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침와.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은 표현이 방황과 광막지하라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장자가 해시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무하유지향이라고 하는 어떤 꿈과 같은 곳에다 심어두고 그리고 이 곳에 심어둔 다음에 거기서 편히 그 아래 누워 잠자보기도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말을 보면 상당히 낭만적이기도 하고 되게 자유를 표방하는 표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표현 이 두 가지는 잘 안 읽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곤 해요. 첫 번째 표현 광막지하. 광은 넓다는 뜻이에요. 막은 막막하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무 드넓어서 막막한 들판. 광막지하를 줄이면 뭐가 될까요? 광야 같은 표현이 되겠죠. 저는 광야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제가 있었던 중국에 생활했던 곳이 광야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먼지가 엄청나고 풀이라고는 제대로 볼 수 없고 너무 건조하고 황량한 곳에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공간이 자아낸 어떤 낯설음이 있습니다. 이 낯설음과 함께 장자를 읽고 싶은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방황이라는 표현이에요. 방황. 소요는 지금 되게 약간 소요하면 뭐가 떠오르실지 모르겠는데요. 소요하면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떠오릅니다. 근데 방황하면 어떤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나요? 방황. 연결되는 단어가 뭐 있을까요? 방황. 예? 가출. 예, 또 방황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방황. 지금도 쓰는 표현이잖아요. 소요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잘 안 써요. 어디 우리 소요한다는 표현 쓰세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 소요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떤 산책 이렇게 표현한 영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소요하러 가자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물론 소요학파라는 게 용어는 있죠. 이제 어떤 학술 용어로. 근데 이제 방황이라는 표현 우리가 지금도 쓰잖아요. 방황하면 뭐와 짝을 방황. 10대 또 가출이 있었고 또 뭐 한 몇 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니까 방황, 혼란스러움 또 한 2개 정도만 더 나와 보실래요? 비행, 네. 또 불안정. 네. 저는 장자 속에 지울 수 없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미지. 근데 전통적으로는 많이 어떤 부분을 많이 읽었냐면 소요하는 장자를 많이 얘기했어요. 세상 일에 대해서 되게 초연하고 세상 일에 대해서 아주 너그럽고 세상 일에 대해서 되게 관조적으로 바라볼 것 같은 장자. 그런데 장자 특히 소요유에서는 그 부분이 잘 안 보이지만 장자 내편 저 뒤에 가면 장자가 살았던 시대가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이렇게 심각했는 시기를 볼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여기에는 어떤 필터링 되어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부분이 이렇게 너무 확대되어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떤 동양학, 동양 텍스트에 기대되는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자, 뭐 노자 그러면 항상 너그러움을 얘기할 것 같은 식의 어떤 관점들이 출발부터 작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양은 딱딱하고 계획산적이고 뭔가 치밀하다면 동양은 너그럽고 문학적이고 감각적이라고 하는 어떤 식의 이분법적인 구도 안에서 장자는 훨씬 더 어떤 식의 그 안에서 저쪽에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읽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자가 살아갔던 시대가 광야라고 생각을 해요. 장자가 생각하는 자기의 환경이 광막지하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장자는 단순히 해시처럼 중앙에서 어떤 식의 처절한 어떤 정치 다툼을 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어떤 관료 사회 안에서 자기 시련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주는 텍스트로밖에 있을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 사냥꾼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장자는 시시각각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을 항상 예민한 감각으로 내일을 다시 한번 셈하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장자가 출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자 스스로도 그 삶에 대해서 때로는 만족하지 않은 것 같은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장자 저 뒤에 가면 슬프다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 안타깝고 애통스럽다는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그 표현에 연결해 보면 이 방황이라는 표현도 적지 않게 읽어야 되는 장자 텍스트에 되게 중요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방황이라고 하는 걸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따져보면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방황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삶과 떼어낼 수 없는 어떤 삶의 본질적인 속성처럼 따라붙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철학자들 가운데는 특히 실존의 문제를 고민하는 철학자는 이 방황이라는 표현을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용어로도 한번 끌어당겨서 쓰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존재는 항상 흔들리고 항상 갈등하고 왔다 갔다 하고 고민하고 위태로운 게 존재라고 하는 걸 누군가는 이야기하기도 할 거고 그런 사람과 장자는 잘 만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는 낭만만 있다라고 전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장자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하나씩 해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편향된 독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읽어서 누군가 얘기할 수 있죠. 네가 흔들리니까 흔들리는 게 그렇게 많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혹시 그 EBS 방송 같은 거 많이 보셨나요? 그 인문학 강의하시는 분들? 아니 그런 거 많이 안 보셨어요? 장자를 이야기할 때 두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인문학 강사 가운데 한 명은 도울은 잘 얘기 안 합니다. 장자 가운데 도울은 얘기한 게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논어도 강의 많이 했고 장자를 가지고 도울이 쓴 책이 없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다면 물론 단편 뭐 글은 남기고 뭐 언급을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다면 쓴 책은 없어요. 그리고 도울이 뭐 이렇게 외국 이제 강의 같은 TV 강의 요즘보다 옛날에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도 논어나 노자 강의를 많이 했는데 장자는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그냥 곁다리 얘기하면 이제 도울의 장자 논문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보다는 두 사람인데 하나는 강신주 또 한 명은 사실은 장자보다는 저쪽 노자로 많이 얘기되는 최신석 선생이 있어요. 이쪽 장자를 조금은 언급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둘에게 조금 아쉬운 게 좀 이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신주는
대단히 건강한 주체의 완성을 위한 장자를 읽어요. 물론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을 위한 어떤 도구로서의 장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장자는 훨씬 더 불안한 문학적 텍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문학은 낭만도가 높아서 정말 꿈과 희망 혹은 어떤 이상을 잘 이야기하는 문학이 있어요. 근데 어떤 문학은 문학 자체로 그 문학 자체의 언어나 표현이나 구조 자체가 불안하고 그 불안함을 통해서 존재를 더 다가가게 만드는 텍스트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장자가 후자에 가깝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자 안에 하나의 사상가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이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방황이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그 청소년들이랑 글쓰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시를 수업하기 전에 한두 편씩 읽어요. 근데 그 가운데 꼭 한번 제가 빼놓지 않고 읽는 시들이 최승자 시를 한번 읽습니다. 최승자 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최승자 시인을 읽으면 사실 이 시인은 실제로 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고생하기도 했었는데 그 시가 갖고 있는 어떤 불안정성, 위태로움이 있지만 그거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존재를 설명하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장자와도 함께 이야기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루신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되시면 루신이라고 하는 인물의 들풀이라고 하는 짧은 산문 시집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술술 읽히진 않습니다. 이 사람의 글이 막 낭만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최승자 시인의 시는 예를 들면 그런 시는 아니에요. 내가 크리스마스인데 너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어 라고 이렇게 건넬 만한 시집이 아닙니다. 발렌타인데이 때 이렇게 건넬 만한 시집이 아니에요. 루신의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은 막 날선 언어로 가득 차 있거든요. 뭔가 이 우리의 일반적인 문학적 언어와는 다른 감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루신의 글에 나중에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루신의 글 가운데 그림자의 고별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 글이 욕이 있는 글과 아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는 루신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림자가 고별을 해요. 좀 웃기죠. 그림자 어떻게 고별을 하는지도 웃기지만 그런 표현을 써요. 나는 차라리 무지에서 방황하려 하오. 무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방황하겠다고. 아마 그 표현이 여기 나오는 광막지하를 닮은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 해봅니다. 이런 식의 정조나 이런 식의 태도에 대해서는 이후에 한번 또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장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두 가지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외부에 대한 상황에 대한 어떤 대응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뒤에는 확실히 후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광막지하나 무하유지 향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불요근부, 거기는 도끼질을 당하지 않는 세계라고. 다르게 말하면 장자가 생각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도끼가 눈을 키고 돌아다니는 세계예요. 근데 참 이 표현이 재밌어요. 그때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동물이 아니죠. 도끼의 대상은. 식물은 되게 수동적 존재예요. 도끼질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얘가 어디 있냐에 따라 도끼질 당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무로 태어났어요. 산에. 이렇게 그대로 나무로 이렇게 어떤 산에 딱 심겨졌다고 칩시다. 그럼 어디가 가장 안타까울까요? 입구 쪽. 그죠? 그렇겠죠. 뭐 정상적으로 그냥 다 자랐다면 입구 쪽부터 베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식물은 자기가 태어난 환경이나 혹은 조건을 바꿀 수 없는 되게 무기력한 존재죠. 어떻게 보면 그런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고 외부는 그렇지만 도끼를 갖고 있는 아주 힘 있는 존재가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실은 식물은 장소를 바꿀 수 없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른 데 속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설명하거나 드러내는 것. 또한 동시에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방법이 있냐면 쓸모없는 나무가 스스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몸을 다해서 베베 꼬는 거죠. 나는 도끼질 해봤자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나는 이렇게 쓸모없는 나무예요. 막 이러면서. 뒤에 가면 장자 저 뒤에 가면 독을 품은 나무도 나옵니다. 그래서 장자에는 쓸모없는 나무에 대한 비유가 여러 등장하는데 그 나무 가운데 하나는 너무 크기도 하지만 저 나무의 잎을 맡으면 잎을 씹으면 입이 문드러져 가지고 독을 품은 나무기 때문에 저 나무는 건들면 안 된다고. 장자가 생각했던 외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세계는 도끼질 당하는. 그래서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쓸모없다고 해서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장자가 생각하기에 쓸모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정당할 이유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쓸모 있음은 첫 번째로는 도끼질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면에서, 또 하나는 내 존재가 내가 어떻게 생각한 건 상관없이 다른 식의 타자에 의해서 내 존재가 평가되어지고 측정되어지고 재단되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 장자는 쓸모 자체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쓸모. 이제 생각을 해보면 쓸모라는 게 뭘까? 쓸모라는 게 뭘까? 사실 하나의 사회를 살아가면 이 쓸모는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쓸모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언젠가 쓴다면 사실 그런 표현 그렇죠. 제목감이 된다고 그때 인재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지금도 쓰잖아요. 그렇죠? 인재. 사람을 제목감이 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제목감은 사실 그 사람에게 있다기보다는 한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 그 사람의 밖에 있는 누군가가 정해놓은 것인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쓸모에 대한 질문들은 장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질문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잘 해봐야 되죠. 그리고 근대인의 되게 불행 가운데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옛날 전통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보다 되게 불행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너무 쓸모있기를 너무 갈망하고 있어요. 전통사회에는 자신의 삶의 자리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백정이니까 난 백정. 우리 아버지는 뭐니까? 물론 그것이 하나의 사회의 어떤 고착화되어지고 하나의 사회의 어떤 불평등을 나타내는 것도 문제이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쓰임들이 동일하게 부여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한편 이 쓸모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쓸모없다라고 하는 어떤 손가락질이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한다면, 혹은 쓸모없다라고 하는 손가락질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쓸모없는 건 과연 쓸모없는 건가? 아까 장자가 질문한 것처럼 그 사람이 쓸 줄 모르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 쓸모 있다는 것이 그 누군가에게 의도에 맞추기 위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숨어있는, 마치 도끼날을 숨긴 것처럼 숨어있는 표현이 쓸모 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마치는 이야기로 저는 이제 교육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더라고요. 교육이 오늘날 되게 쓸모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쓸모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한 게 오늘날 사실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항상 불만인 게 뭐냐면 그 쓸모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적 시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쓸모 있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데 이것이 미래에도 쓸모 있을까를 질문해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되게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많이 만나면서 가장 짜증났던 것 중에 하나가 수행평가예요. 너무 항상 화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수행평가를 하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장자를 가르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에서 왜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했대요. 사상가들을 수행평가했대요. 그래서 저도 잘 알지 못하는 사상가들 막 조사를 했대요. 그럼 아마 했나 봐요. 근데 어떻게 조사했냐면 뻔하죠. 지식인. 좋아요. 지식이 있는 게 틀리지 않으면 되니까. 근데 더 짜증났던 건 아니 왜 그게 윤리 과목인지 도덕 과목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걸 PPT를 만들려고 자꾸 애들을 쥐어짜는지.
진짜 PPT 많이 만들어 애들이요. 근데 전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왜 답답하냐면 PPT는 뭐예요? 주목하게 만드는 도구잖아요. 근데 이 PPT 기술을 애들이 하느냐고 뭐 공부할 시간보다 이걸 만드는 데 시간을 더 들이고 있어요. 그것 자체도 답답하긴 하지만 또 더 답답한 건 뭐냐면 아니 그거를 가지고 얘네들이 컴퓨터 쓸 때 10년 뒤에 쓸까? 제가 보기에 안 쓸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지금 쓴 즉 그것도 PPT도 마이크로소프트 웨어에서 하는 파워포인트 뭐 이게 이렇게 그 뭐죠? 프레젠테이션 도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뻔한 도구를 너무 도구를 쓸 수 있는 방법을 너무 제한적으로 과도하게 오늘날 쓰는 이게 기업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걸 하는 건 뭐 왜 그러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주 쓸모없는 짓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쓸모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감각이 되게 필요합니다. 감각. 제가 대학 다닐 때 원래 제 전공이 언론정보였는데요. 언론정보에서 배웠던 게 지금도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그 다음도 되게 재밌던 건 뭐냐면 프레젠테이션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때 프레젠테이션 되게 중요한 건 PPT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면 주목받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별짓을 다 해요. 주목받기 위해서. 뭐 만들기도 하고 뭐 또 하고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런 게 없다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중고등학생이면 아이디어가 톡톡 튀어나와야 되고 제가 그 감각들이 아니 갱지로 커다랗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보라고. 궤도처럼 아니 적어도 집중이 엄청 될 거 아니에요. 저거 뭐야? 막 이러면서 아니면 칠판에 도표라도 그려보던가 아니면 무슨 뭐 간단한 상황극이라도 만들어 보던가 뭐 그런 어떤 식의 외적 경험 없이 그냥 그 도구만 써야 된다는 도구에 갇혀서 그럼 도구에 갇히면 뭐도 갇히냐면 사유도 갇히고 감각도 갇혀버려요. 내가 어떻게 주목시킬 것인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감각 없이 이 도구를 써야 한다는 당위가 앞서버려서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친구들 만나보면 감각이 없다는 데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오늘날 제가 사회를 쭉 보면서 교육의 문제 안에서는 고민되는 게 어린 친구들 안에서는 문해력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고 독해하는 능력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첫 번째로는 일제고사 이후로 텍스트를 읽기보다는 텍스트를 시험의 도구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그런 경험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공책을 끝까지 써본 경험 있으셨죠? 연필을 끝까지 써본 경험 있으셨죠? 근데 요즘 그런 거 없어요. 학교에서는 대부분 필기를 안 하고 슬라이드를 사용하거나 다 자료를 제공하거나 쓸 필요를 없게 만들고 제가 보기에는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으로서는 훌륭할지 몰라도 지식을 다루는 감각으로서는 영광인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쓸데없이 텍스트를 읽는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어요. 텍스트를 다루는 감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식은 얻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식을 얻는 감각은 되게 얻기 어려워요. 글을 읽지 못하는 건 왜 그러냐면 글을 읽지 못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요즘 어린 친구들은 글이 엄청 많이 읽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서 책도 한 권 보기 힘들어서 저희 집이 양계장을 했거든요. 월간 양계를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월간 양계 꽁트란이 있어요. 그렇게 재밌게 읽었어요. 가끔가다 야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때 몰랐는데 근데 요즘에 문자에 대한 갈망이 없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텍스트를 읽는 게 아니라 소비하는 데 바빠요. 텍스트를 찬찬히 소리내어서 읽고 텍스트를 한번 써보고 그것을 지식을 다루는 감각들이 있어야 이 낯선 지식들을 얻어도 접해도 그것들을 다른 쓰임으로 전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길 것 같은데 요즘엔 그렇지 않고 자꾸 지식으로부터 감각을 분리하고 지식을 지식으로서만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고민들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 이야기는 되게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각을 얻지 못하면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장자가 하고 싶은 얘기 가운데 하나도 그러고 생각을 합니다. 감각이 없으면 지식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감각이 없으면 어떤 도구를 갖다 둬도
못 써요. 감각이 없으면 도구가 많아도 그 도구만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그것도 어떻게 삶이 굶어져가 뭐 이렇게 굶고 아주 이렇게 핍절하는 상황이 생겨도 밥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삽에라도 밥을 얹어서 뭐라도 해봐야죠. 톱이 없으면 삽으로라도 나무를 찍어갖고 땔감을 마련해야 되죠. 숟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무를 깎고 와서 숟가락을 만들어 보기라도 해야 되죠. 그럴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일부 생활에서 그러한 어떤 뭐라고 하는 거죠? 쓰임과 감각의 세계에서 그러지 못하는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한번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장자는 아주 예민하고 혹은 되게 활짝 열려있는 쓰임에 관한 이야기를 소유 이 뒷부분에서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오늘날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물론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보려고 합니다. 제물론이 소유보다는 분량도 많고요. 하는 이야기가 난해하긴 한데 어찌됐건 이제 매 텍스트 챕터를 두 꼭지로 나눠서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살려서 할 생각이니까요. 시간 되시면 제물론을 읽어보시는 게 좋을 텐데요. 제물론 되게 어렵긴 해요. 일단 텍스트는 제가 또 다음에 준비해 오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야기는 마무리하고요.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예, 궁금하신 거나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으신가요? 질문하실 거요? 저는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확실히 환경이 약간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식이라고 했을 때 그 지식 가운데 어찌됐건 여러 가지 지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지식 가운데 오늘날 되게 중요한 어떤 그것이 지식,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학습적 지식을 얘기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지식을 물론 어떻게 최종적으로 얻느냐에 대해서는 물론 그 얘기하기 힘들지만 적어도 지식을 예리하게 가다듬을 수 있는 환경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읽고 쓰는 것이라고는 뻔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리내서 읽고 손으로 쓰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랬을 때 적어도 읽고 쓰고 어떤 생각하는 힘들은 더 길러지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경험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글을 더 잘 이렇게 대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손으로 써보면 글이 갖고 있는 맥락이나든가 어떤 식의 흐름을 더 잘 캐치할 수 있는 어떤 글에 대한 감각들, 그리고 글이 곧 지식을 얻게 된 되게 중요한 도구니까 거기에서는 익혀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삶의 다른 지식은 좀 다르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요리라고 하는 건 좀 다를 거고요. 혹은 어떤 다른 기술은 좀 다를 텐데 적어도 학습적 지식이라면 그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제 경험이 그래요. 그 고등학생들 만나봐서 책을 읽혀봐요. 소리내서 읽혀보면 잘 못 읽는 친구들 많아요. 못 읽는다는 게 어떻게 못 읽냐면 맥락과 흐름을 없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만 읽는 거죠. 문자만. 그리고 거기에 감각이 없이. 시를 소리내서 여러 번 읽으면요, 초등학생 정도 수준이 되면요 어떤 감각을 체득해요. 시에서요. 애들은 오감도를 읽으면 여러 감각들을 얻어요. 제가 오감도가